자, 시작합시다. 우리 이제 교재 24페이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근대 사회는 선호 집합 민주주의, 소품종 대량 생산, 사회는 전문주의 밑줄, 분화, 객관, 특수, 관료제, 포스트 모던, 시민민주주의, 다품종 소량 생산, 주관주의, 구성주의, 상대주의, 관료제에서 대비되는 탈관료제. 요거 구분하는 게 시험 놉니다. 포스트 모던의 특징, 상다구회, 상상의 상, 상대주의의 상. 이런 그 두 문자는 이게 조금 글자가 위로 올라가 있죠. 편집 잘했잖아. 그렇지, 좋았어. 이제 아주 좋아요. 너 왜 안 해? 다원주의, 다양성 선호, 구성주의, 해방, 해체. 상다구회. 다시 뭐라고요? 상다구회. 상상, 상대주의는 소극적으로는, 즉 네거티브하게 봤을 때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 다시 뭐라고요?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 포지티브하게 봤을 때는 문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 요게 시험에 2번 나왔거든요. 다시 이거 바꿔내면 이렇게 상상, 소극적으로는 특수성을 인정하는 거 OX, X. 소극적으로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거. 적극적으로는 문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거. 이렇게 바꿔서 냈으니까 그거 좀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소극적으로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문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원주의, 절대주의는 배격합니다. 다양한 선호를 선호한다. 반근원주의, 윤리론, 밑줄짝. 반근원주의는 상대주의라고 하면 돼요. 윤리 상대주의. 옳고 그름이라는 게 여러분 절대적 기준이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근원주의라고 그래요. 절대주의. 근본적으로 옳은 것이 정해져 있다. 무슨 주의? 근원주의. 옳고 그름은 여러분 시간이나 공간이나 장소나 지역, 국가마다 다르잖아요. 무슨 주의? 반근원주의, 상대주의가 됩니다. 그죠? 구성주의. 우리 마음속에 동그라미 1번 객관주의를 배격, 현실은 마음속에서 구성된다. 2번 주관적 현실 표현 수단으로서 언어가 중요하고 그래서 언어주의를 강조합니다. 해방 해체. 사회관계의 지나친 합리화로부터 인간 해방과 해체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지향, 탈관료제 밑줄. 행정은 능률적이어야 된다는 메타설화, 근본적인 믿음을 거부합니다. 그런 것들은 해체돼야 된다는 거죠. 포스트 모던이 상당히 재밌는 이론인데 객관식에서는 암기 위주로 가야 되니까 좀 아쉽긴 한데요. 포스트 모던은 여러분 엄친아 뭐 완전히 뭐 자꾸 엄친딸 있어요. 이런 거 엄친아 엄친딸. 예를 들면 자 우리나라는 모든 어티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자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남자 기준으로 볼게요. 좋은 대학 가야 되죠. 군대 갔다 와야 되죠. 직장 취업해야 되죠. 결혼해야지. 애 낳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죽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직한 삶이라는 딱 전형이 있죠. 그 기준이 있죠. 획일적인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게 맨날 뭐래요?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다, 엄마 친구 딸은 이렇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그게 때려 맞추려고 하죠. 무슨 주의? 객관주의, 절대주의. 나쁘게 말하면 획일주의죠. 개성을 인정해요, 안 해요? 개성 인정하지 않죠. 매년 6년, 3년을 거쳐서 50만 명씩 마치 공장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아서 찍어내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제품과 똑같이 찍어내고 있죠.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 전형적인 포디즘이죠. 포디즘. 사람의 개성이라든지 사람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말살하고 억압하죠. 이런 게 전형적인 무슨 사고방식? 모더너티의 사고방식. 이런 모더너티의 사고방식에서는 행정은 능률적이어야 되고 고객 만족을 추구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는 거야. 포스트 모던.
그런 거 없다. 인간은 자기의 개성대로 옳고 그르면 내 마음속에 달려있는 거야. 나라, 시간, 공간마다 다 달라. 포스트 모던. 그럼 당연히 관료제 방식이어야 돼요? 탈관료제 방식이어야 돼요? 탈관료제 방식이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면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그 사람하고 진정하고 진지한 대화를 해봐야 되죠. 뭐가 필요하다? 담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인식적 객체와 도덕적 타자가 아주 중요한 말인데, 자, 모더니즘 30대 남자 결혼을 했고 딸이 하나 있어요. 직장인이야. 그러면 똑같이 해볼게요. 모더너티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아, 요런 남자들이 원하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딱 있겠지 하면서 그냥 30대 남자 저기 있었네? 그냥 똑같은 서비스 제공하겠죠. 포스트 모던은 사람마다 원하는 서비스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기 서비스 제공 대상이 있다는 인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타자? 도덕적 타자.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한 사람들하고 진지하게 대화와 담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타자? 도덕적 타자. 포스트 모던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 사람이 가서 무슨 서비스 원하세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라고요? 인식적 타자가 아니라 무슨 타자? 도덕적 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팔머의 반관료제. 국민을 무슨 타자? moral other. 도덕적 타자. 다시 뭐라고요? 도덕적 타자로 봐야 된다. 도덕적 타자. 반관료제. 타자성을 수용한다. 인식하고 참여, 담론, 행정의 개방성. 박스와 밀러의 담론 이론 밑줄. 됐죠? 담론은 뭔지 아시죠? 동그라미 2번. 의사소통의 왜곡이나 불균형이 배제된다. 시민 참여 강화. 됐습니다. 밑에 거는 필요 없고요. 자, 다시 왜 대화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도 알았죠? 연애도 모더너티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연애도 우리 성공적 연애 우리나라 사람들 가지고 있는 모더너티가 있죠. 뭐야? 뭐 커플링을 하고 뭐 기념일을 챙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되게 획일주의적이잖아. 포스트 모던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맞죠? 획일이 아니라 인간의 개성을 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억압이 아니라 인간 해방이야.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뭐라고요? 인간 해방이죠. 그럼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진지하게 대화하고 성찰해야 된다. 뭐가 필요하다? 담론이 필요하다. 관료제는 여러분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죠. 딱 정해져 있는 획일적 서비스를 딱 제공하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관료제는 모더너티, 탈관료제는 포스트 모더너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국가입니다. 입법국가와 행정국가는 너무 쉬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알았죠?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동그라미 2번. 1번 최소정부, 작은 정부, 값싼 정부론. 행정국가 하살표 보시면 행정기능의 증가 1번, 2번 공무원 수의 증가, 정부 조직의 증가, 공기업의 증가, 재정 규모의 증가. 쉽게 말하면 행정국가는 무슨 정부?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죠. 입법국가는 무슨 정부? 작은 정부. 행정국가는 큰 정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신행정국가 요즘엔 잘 안 나옵니다. 그죠? 의에서 중요합니다. 정부 실패 이후 밑줄. 입법국가에서 행정국가로 변화시킨 것은 시장 실패죠. 그죠? 시장 실패 이후에 입법국가가 등장했고 입법국가에서 행정국가로 바뀌었는데 행정국가는 무슨 실패? 정부 실패. 위에다가 1980년대 이후라고 쓰세요. 정부 실패가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하게 부상됐잖아요. 그죠? 80년대 이후 됐습니다. 동그라미 1번. 행정국가의 성격을 유지 별표 수행 방식의 변화. 그러니까 신행정국가는 여전히 무슨 국가예요? 행정국가죠. 신행정국가는 여전히 무슨 국가?
행정국가니까 행정부가 국가를 주도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신행정국가니까 직접적 방식보다는 간접적 방식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작은 정부 추구 밑줄 적극적 역할 수행. 가능합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하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정부. 국가 권위의 지속. 복지 제공자에서 시장 형성자로의 성격을 바꾸는 것을 신행정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과거 행정국가는 적극국가의 조합주의 방식이었다면 직접 명령 지시, 다시 직접 명령 지시는 무슨 국가? 행정국가였다면 신행국가는 간접적 별표, 친시장적 별표. 큰 정부를 부정합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친시장적이고 간접적 방식으로 지금 한다. 다음 넘어가시죠. 저는 이걸 외워버렸는데 여러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시험 잘 안 나오니까. 연공핵신 저는 외워버렸어요. 연공핵신. 신행정국가의 특징은 정책 연결망들에 의해서 정부가 수행되고 공동화국가, 국가 기능이 외부로 방출되고 핵심 행정부가 중요해지면서 민간 협력을 강조하는 국가. 연공핵신. 객관식은 여러분 요 표가 놓으면 표 요쪽을 섞거든요. 다시 행정국가는 의회 정체, 신행국가는 분화 정체. 여기 한 번가 나왔어. 다음 중 분화 정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당연히 의회 정책을 넣겠죠, 그죠? 의회 정책, 단방제 국가의 내각 정부, 의회 주권, 장관 책임과 중립적 관료제. 직접적 방식이라면 여기는 무슨 방식? 간접적 방식. 코퍼라티즘, 조합주의라 쓰세요. 조합주의. 코퍼라티즘이 조합주의죠. 조합주의적 방식에서 다원주의적 정책. 여기까지 보시죠. 그냥 연공핵신, 신행정국가 뭐라고요? 연공핵신. 작지만 강한 정부를 주장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작지만 강한 정부. 다시 신행정국가는 여전히 행정국가예요. 행정부가 국가를 주도하지만 새로운 행정국가는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복지 제공자에서 시장 형성자로, 직접적, 명령적, 강압적 방식이라면 간접적, 친시장적 방식, 연공핵신, 정책 연결망들을 활용하고 공동화 정부가 나타나며 핵심 행정부가 중요하고 신국정 관리를 진행합니다. 연공핵신. 무슨 정책? 의회 정체가 아니라 분화 정체. 의회 정체가 아니라 분화 정체를 지향한다. 됐습니다. 요거보다 밑에 게 더 많이 나옵니다. 갑니다. 진보 좌파 무슨 정부? 큰 정부. 진보 좌파는 큰 정부. 보수 우파 무슨 정부? 작은 정부죠. 수정자본주의 케인즈. 여기는 자유방임의 신자유주의 하예크.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다. 필요하고 좋은 존재, 필요선으로서의 정부는 필요하고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크면 클수록 좋겠죠? 옆에 필요하지만 악한 존재. 다시 뭐라고요? 필요하지만 악한 존재죠. 필요하지만 악하니까 크면 좋아요? 작으면 좋아요? 작으면 좋죠. 작으면 좋습니다. 필요선이냐? 필요 아니냐? 루소적 인간관, 홉스적 인간관. 루소, 여러분의 가치관인데 인간은 여러분, 소연, 인간은 착하게 태어나는 것 같아, 악하게 태어나는 것 같아, 착하지도 악하지 않고 딱 중립적으로 태어나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이죠. 인간은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태어나고 사회화를 거치면서 착해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다는 게 백지설이야. 너는 어느 설을 지지하냐?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지금 생각해봐. 답은 없어. 너는? 재건은? 오, 윤정, 백지선, 수민은?
오케이. 루소는 성선설입니다. 홉스는 성학설이죠. 홉스하면 오는 유명한 표현이 뭐예요? 자, 여러분, 인류가, 여러분, 인간이 뭐 진화론인지 뭐 창조론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여튼, 인류가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때 어떤 상태였을까요? 서로가 협동하면서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 보살펴주면서 살았을까? 홉스, 유명한 말 뭐?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그런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상태가 아니라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뺏고 지배하고 복종하는 그런 인간이었을까? 루소적 인간과는 성선설, 서로가 으쌰으쌰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살아간다는 관점이 있고, 성학설은 뭐라고요? 홉스적 인간관이었습니다. 협동 오류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오류 가능성이 없다. 자유,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바꿔서 냅니다. 적극적 자유는 뭐라고요?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죠. 그죠? 국가에 의한 자유는 적극 자유죠. 여러분, 복지 혜택을 주면 사람이 더욱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죠.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자유. 여러분들 사생활 통신감청 같은 거 여러분 당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럼 무슨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는 사회권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해주면 개인의 자유로운 삶이 더 보장되죠. 국가에 의한 자유. 사생활 보호, 주거 침입 안 당하는 것은 무슨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자유냐, 적극 자유냐. 교환적 정의, 배분적 정의. 교환 과정에서, 여러분, 교환 과정에서만 정의로우면 돼요. 근데 그 결과도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저번에도 말했던데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봤더니 너무 차이 나더라고요. 그죠? 30%. 70%. 흔히 말하는 인서울 있죠. 인서울, 수도권 인서울. 지금 대학생들이 인서울이 전체 대학생의 30%가 인서울이고 나머지 대학생들은 다 흔히 인서울 밖이거든요. 그러면 고시 7급 어떻게 본다고요? 87대 13이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파야. 아니, 똑같은 날 똑같은 시험 보고 똑같이 결과가 나왔잖아. 기회만 평등하게 주어지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분배의 결과가 좀 너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20% 정도는 채워줘야 된다. 무슨 정의? 배분적 정의. 배분 과정이, 배분의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다. 이거는 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 다시 뭐라고요? 지금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환적 정의가 달성됐다고 보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자기 손자, 손녀한테 막 땅을 물려주고 이런 게 정말 정의로우냐? 배분 과정 자체, 배분 과정은 모르겠지만 지금 배분된 상태가 우리나라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50%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정말 정의로우냐? 정의롭지 않다면 무슨 정의? 배분적 정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진소득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무슨 정의를 높여야 된다? 배분적 정의를 높여야 된다. 교환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의 공정성을 강조하느냐, 분배 상태를 사후 개입을 강조하는 거 맞죠? 저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명을 더 뽑아요? 7명을 더 뽑아서 20% 정도 맞춰준다는 거지, 그지? 사후 개입을 강조하면 진보, 반대하면 보수. 소외 집단을 위한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선호한다? 진보, 선호하지 않습니다. 보수. 자유시장에 대한 잠재력을 인정합니다. 근데 시장에 윤리적 결함이 있다는 거죠. 무슨 실패? 시장 실패도 있다는 거야. 근데 보수는 시장에 대한 신념, 시장은 오류가 없어. 그러니까 정부 규제를 찬성해요, 반대요? 반대하지만
진보는 정부 규제를 선호하죠. 요 구분할 수 있겠죠? 시장 실패를 강조한다면 정부 실패를 강조합니다. 공평성 됐습니다. 여기는 수평적 공평성을 강조한다면 진보는 수직적 공평성. 자, 다시 요거 다시 대학생 또는 공무원 시험 보는 애들의 기회만 똑같이 주어지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보수주의죠. 보수주의.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왜곡이 되면 어느 정도 사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럼 이건 지방대학 학생과 수도권대학 학생을 같게 대우하는 거예요? 다르게 대우하는 거야? 다르게 대우하는 거죠. 수직적 공평성입니다. 수직적 공평성. 낙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종교교육인데 요 밑에 거는 우리나라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죠? 미국의 이념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념을 판단하는 지표. 우리나라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들어봐요. 배경 설명을 해볼게. 세 가지를 물어볼게. 사형제도 있죠. 사형. 나 사형제도 찬성한다. 살짝 손 들어봐. 하얀 너무 이렇게 사형제 너무 찬성하는 것처럼 너무 손 드는데 나 사형제도 반대한다. 한 명도 없어. 수민아 손 들어줘. 나를 위해서. 나는 사형제도 반대하거든. 일단 여러분들은 보수일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정도면 이제 시험을 경쟁을 시켜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지? 우리 사회에서는 초등학교도 시험을 봐서 등수를 매겨가지고 애들을 경쟁을 시켜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여러분도 아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험 봤죠? 시험을 보면 친구들끼리 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진보주의자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도 시험을 보지 말거나 아예 서열화를 하지 말자. 근데 어차피 자본주의가 경쟁 아니냐.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봐가지고 애들을 경쟁 체제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 나 초등학교 때 서열화 시험 찬성하는 사람. 중학교 때는 해야 된다. 고등학교 때 해도 된다. 오케이. 위로 올라갈수록 진보적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초등학교 손든 애들 내 눈여겨보겠어. 보수적입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문제 갑니다. 특목고 외고 자사고 폐지 찬성. 이게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귀족 학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특목고 외고 자사고 가는 애들이 다 잘 살고 투자를 많이 하는 쪽이잖아. 폐지 찬성. 오케이. 자, 갑니다. 조금 어려운 거 갑니다. 어려운 거. 북한에 대한 지원을 찬성한다. 북한에 대한 지원 반대. 오, 20대들 확실히 다르네.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20대도 요즘에 보수화된다는데 사실 많이 보수화되어 있네. 저는 이제 참고로 여러분 그 중앙일보 이념 설문지 치면 우리나라 사회 현안에 관해서 이렇게 점수가 쭉 한 열 몇 개 답하면 여러분의 이념 지향이 나옵니다. 진보 보수 뭐 그런 거 노는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엄청 진보적으로 노는데 여러분들은 대충 보니까 보수적 성향이 좀 강한데요, 사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야. 그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어떤 정책을 선호하고 정부 개입의 뭘 선호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1편이 다 끝났습니다. 요거 봐야 되겠다, 그죠? 자, 갑니다. 3장 가시죠. 자, 자, 잠깐만 칠판 보면 1편이 끝나가는데요. 1편은 행정학의 기초이론이었습니다. 1장은 행정의 의에 대해서 했습니다. 뭐 했어요? 행정의 개념이나 경영과의 차이, 뭐 공공재, 행정기능, 행정과정 했고, 2장은 방금 했던 행정환경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포스트 모더니즘, 국가의 변화 이런 거 했죠. 그죠? 3장은 우리가 두 달 동안 했던 행정학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접근법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4장은 행정 이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20문제 중에 항상 3문제가 노는데 3문제 중에서도 여기는 무조건 한 문제 노입니다. 여기도 무조건 오는데 보통 시장 실패, 정부 실패가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요거는 20문제 중에 딱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 3문제가 노는데 나중에 보면 공익과 사회 정의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역사는 이제 우리가 하기 전에 배경으로 자, 첫 번째는 행정학의 역사를 유럽에서 찾는 견해가 있어요. 우리는 다 미국에서 찾으면서 우드로 윌슨부터 봤잖아요. 그죠? 이쪽이 압도적 다수설이고 관방학에서 찾는 견해가 압도적 소수설입니다. 한 15년마다 한 번씩 나와요. 15년마다. 관방학은 절대 군주 시대에 국가를 관리했던 학문을 우리 뭐라 그런다? 관방학이라고 그럽니다. 전기 관방학과 후기 관방학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완전히 왕권 시수설이죠. 왕이 국가야. 그럼 이때 이제 저는 이제 광화문에 세종대왕님을 세우는 걸 반대하는데 이유는 뭘까요? 이게 포를 강조하면 독재를 옹호할 수 있어요.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이죠. 그 위민 행정,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면 국민의 손을 안 거쳐도 됩니까? 세종대왕이 국민을 위해서 한 걸도 반포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왜 링컨 대통령이 요 순서대로 했어요? 민주주의는 요 순서를 거치는 거예요. 요 순서. 국민 주권. 국민의 손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국민의 손을 거쳐야 된다고. 왜 대법원이 민주적 정당성에서 헌법재판소보다 더 민주적 정당성이 더 높아요? 대법관 14명은 전부 다 국회 임명 동의를 다 받아요. 국회와 임명 동의를 받았다는 말은 국회의원 300명이 지금 우리나라 5,100만 명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 333인데 누구만?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만 임명 동의를 하고 나머지 대법원장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임명 동의를 안 받아요. 민주적 정당성이 훨씬 높죠. 대법원이 전부 다 임명 동의를 받는다니까 여기는 3분의 1만 임명 동의를 받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손을 거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사법기구들은 국민의 손을 많이 안 거쳐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원장 같은 거 직선제 같은 거 하잖아요. 직선제. 그런 게 가장 좋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을 위한. 다시 돌아와서 왕하고 국가가 분리 안 되면 이때 국가 관리를 열심히 해줬던 황희정성 같은 분들은 이순신이 지켜야 될 조선은 국민 거예요. 선조 거야. 절대 국가니까 선조 거지. 선조. 절대 군주. 왕권은 누가 친히 준 거니까 짐이고 국가야. 왕실 제정하고 국가하고 구분된다 안 된다? 구분되지 않습니다. 계몽주의가 등장하고 나서는 왕과 국가가 구분되죠. 지금은 영국 왕실과 영국을 일치시키지 않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걸 일치시켰다는 거야. 중요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설명할까? 그치? 갑시다. 1727년입니다. 1727년이면 여러분 우리나라 치면 언제 정도예요? 선조 다음이나 선조죠. 1700년이니까 확신이 나겠다. 그죠?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관방학 강의가 시작됐을 때 왕권 시수소설 밑줄, 계몽주의 밑줄. 2번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이 구분되지 않았지만 여기는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이 구분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관방학은 시험은 잘 안 나옵니다. 자, 밑에 해밀턴 연방정부
정부의 적극적 역할 밑줄. 제퍼슨 주인한 지방분권 작은 정부 밑줄. 메디슨한 이익집단의 조정장치. 기억나시죠? 행정학은 옳고 그름을 연구하는 가치 판단과 사실을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성 밑에 맨 끝에 이론, 행정 행태론 별표. 팩트를 연구한다. 맞죠? 가치 중립적인 행정의 연구. 가치 중립적인. 뭘 가치적인 연구를 한다. 가치성 있습니다. 정치행정 이론론, 신행정학 후기행태주의 쓰시고, 신행정학 후기행태주의. 가치 평가적인 연구를 하느냐, 가치 개입적 연구를 하느냐. 이것도 시험 잘 안 나오고요. 가끔 나오는 게 바로 밑입니다. 우리 저번에 했죠, 이거? 행정학의 과학성한 문제의 원인을 밝힙니다. 그래서 원인, Y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 분류, 유형, 인과, 설명, 실증.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사이먼, 랜다우, 비교행정론. 기술성은 문제 해결 방법, 처방을 합니다. 실천, 실용, 규범, 실천성. 신행정학 별표. 신행정학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습니다. 요거 했나요? 자, 다시 외국 이론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면 이론에 뭐가 있다? 보편성이 있다. 이론에 보편성이 있다. 동그라미 2번. 외국 이론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수 있는 것은 이론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보편성이 있다. 동그라미 3번. 선진국 이론이 한국에 적용되면 이론에 뭐가 있다? 보편성이 있다. 근데 특수성. 동그라미 2번. 외국 이론이나 외국 제도가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뭐가 있다? 특수성이 있다. 그죠? 특수성이 있습니다. 행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은 외국 제도나 이론을 도입할 때 문제가 되죠. 외국 제도나 이론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 문제가 됩니다. 저번에 했죠, 그죠? 그래서 일반 이론과 특수 이론의 중간에 있다. 무슨 범위? 중범이론. 됐습니다. 중범이론의 거의 3번 신제도주의 생태학 별표. 우리 이때까지 봤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요? 비교행정론에는 사회를 세 개로 나눴죠. 어떻게? 아주 먼 사회, 융합된 사회, 분화된 사회, 융합된 사회에서 분화된 사회로 전이 되는 전이 사회. 사회를 여러분 하나로 한 것도 아니고 개별 사회를 연구했던 것이 아니라 융합 사회, 분화된 사회, 전이 된 사회 세 개로 나눴으니까 중범이죠. 자, 모든 인간 여러분 한 명 한 명 남자와 여자는 딱 중범이죠. 남자와 여자는 모든 인간도 아니라 개인도 아니잖아요. 무슨 범위? 중범위. 중간범위. 방법론적인 개체주의와 전체주의 제가 설명했죠? 됐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쭉 다 넘어갑시다. 드디어 와우 엄청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참 넘어가야 됩니다. 한참 쭉쭉. 그래서 우리 보면 생각으로 또 진도도 많이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0페이지. 자, 준비됐죠? 행정 이념은 한 타임 정도 되면 한 두 타임 정도 되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 이념, 행정 가치. 한번 비춰 보시죠. 바람직스러움. 행정 이념, 행정 가치, 행정 철학은 행정에서 무엇이 바람직스러운가?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는 것을 연구합니다. 그죠? 바람직한 것, 바람직하지 않는 것. 우리가 행정 이념을 이해 안 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적이어야 된다. 행정은 능률 적이어야 되죠.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공평하고 공익을 추구해야죠.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왜냐? 그것이 바람직스럽기 때문이죠. 바람직스러움. 무엇이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는가에 관한 연구죠. 역사적으로는 한번 연구해 볼까요? 역사적으로 자, 처음에 갑시다. 입법국가에서는 행정은 합법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합법성을 강조했습니다. 공부 다 했어요. 과학적 관리법에서는 행정은 능률적이어야 되죠. 능률성. 근데 인간관계론에서는 무슨 능률성? 인간을 사회 심리적 존재로 보면서 능률성을 추구했죠. 무슨 능률성? 사회 능률성이라면 과학적 관리법에서는 인간을 기계로 보면서 능률 추구했죠. 무슨 능률성? 기계적 능률성이죠. 자, 요때 과학적 관리법은 행정으로부터 정치로부터 행정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한편으로 행정은 정치적인 무엇을 지켜야 된다? 중립을 지켜야 되겠죠. 행정의 중립성이라는 행정은 중립적이어야 된다. 뭐로부터? 정치로부터. 그러니까 정당 가입하면 안 되잖아요. 정치 활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무슨 성? 행정의 중립성은 정치적 중립성. 통치 기능설에서는 행정은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니까 결정은 능률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민주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결정은 민주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좋죠. 행정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행정은 민주적이어야 된다. 자, 행정 행태설은 논리 실정주의를 강조하지만 한편으로 허버트 사이먼은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다? 제한된 합리성의 상태가 있으니까 합리적 의사결정을 못하니까 행정은 합리적이어야 된다. 무슨 성? 합리성을 추구했죠. 미국 행정학의 신행정학은 행정은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죠. 이걸 뭐라 그래요? 형평성이라고 얘기했죠? 형평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60, 70년대 한국의 발전 행정은 국가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중시했죠. 이걸 뭐라 그래요? 효과성이라고 얘기했죠. 아까 행정 이론 공부하니까 슬슬 풀리죠,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 신공관리는 작은 것도 아니고 작지만 능률적인 거.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생산성. 뉴 가버넌스는 행정은 다양한 행위자, 네트워크, 사회, 신뢰. 행정의 신뢰성, 투명성 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MPS.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뭐로 행동해라? 민주적으로 행동해라. 무슨 합리성? 전략적 합리성. 이러면 전략적 합리성이라고 쓰지만 내용상 뭡니까? 담론을 통해서 행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소통, 대화를 강조하죠. 무슨 합리성? 소통적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론도는 다양한 이론들의 균형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우리 전개해온 거 있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아주 다양한 요게 문제면 요게 공익. 자, 갑니다. 공익은 이런 다양한 행정 이념 중에서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 건지 아니면 공익은 다양한 행정 이념과 구분되는 별도의 행정 가치인지가 학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공익은 요 행정 이념과 구분되는 다른 행정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공익 이렇게 해서 행정 이념을 쭉 봤는데 다르게 한번 분류해보면 본질적 가치가 있어요.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 행정이 추구해야 될 가치, 이러한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될 가치를 우리가 무슨 가치? 수단적 가치가 있습니다. 행정,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본질적 가치는 공형정자, 정자평. 다시 뭐요? 공형정자평. 다시 요거 외워야 됩니다. 공익, 형평성, 정의, 자유평등. 공형정자평. 다시 뭐라고요? 공형정자평. 수단 가치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the others. the others라고 쓰면 뭔지 아시죠? 이걸 제외한 모든 행정이념은 무슨 가치다? 수단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공형정자평.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요 공익하고 형평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요 두 개만 기억하면 돼. 알았죠? 객관식 모의고사 문제도 거의 뭐 대부분 행정 이념 놓으면 요 공익과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요 행정 이념 중에 빠진 게 좀 몇 개 있어요. 그죠? 몇 개 있는데 특정한 이론과 연결되지 않고 불쑥불쑥 등장한 행정 이념들도 뭐 몇 개 있습니다. 가배성이라든지 몇 개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70페이지 갑니다. 행정이념 바람직스러운 별표. 다시 뭐라고요? 그냥 행정 가치나 이념은 바람직스러움입니다. 알았죠? 바람직스러움. 다시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행정 이념이라고 합니다. 바람직스러움. 바람직스러움. 맨 밑에 보면 옆에 행정 가치는 행정 이념, 행정 철학, 행정의 지도 원리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됩니다. 다 같은 말이 알았죠? 이걸 깨뚫는 한 단어가 뭐라고요? 바람직스러운.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 그걸 구분하는 기준을 뭐라 그래요? 가치, 이념,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갑니다.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 형평성, 생산성, 신뢰성, 투명성, 소통합리. 뭐 읽어봐도 우리가 대충 기억나시죠? 옆에 학파를 한번 봅시다. 법치국가, 행정관리설. 능률성 옆에 뭐 아시죠? 기계능률과 사회능률 있는데 나중에 봅시다. 행정행태설, 발전행정, 신행정학, 공공관리, 뉴가버넌스, MPS. 본질적, 수단적, 본질적 별표, 본질적 행정가치. 궁극적 밑줄, 최종적이라고 하면 돼요. 최종적.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행정가치는 공형정자평, 공익, 형평성, 정자평, 공형정자평 됐습니다. 수단적 가치나 비본질적 가치가 있습니다. 나머지 넘어가시고 기타 대응성입니다. 대응성. 반응. 자, 위에다가 4개 정도 더 써야 됩니다. 반응 동그라미 치시고 응답 쓰시고 부응 쓰시고. 그래서 4개입니다. 다시 대응성, 반응성, 응답성, 부응성은 다 같은 말이 알았죠? 대응성, 반응성, 응답성, 부응성은 다 같은 말입니다. 적합성과 적정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볼게요. 이거는 적합성은 목표 개념, 적정성은 수단 개념 됐습니다. 책임성입니다. 책임성. 민주주의 이념이 발달됨에 따라 법규를 충실히 따른다는 소극적 의미. 이거 합법성이죠. 전문적 도덕적인 차원의 책임. 합목적성이죠. 합목적성. 이제
학자마다 조금 논쟁이 있는데요. 책임, 반응, 응답, 부응. 자, 갑니다. 자, accountability가 있어요.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가 있어요. responsiveness.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그냥 여러분 우리나라로 단어로 번역하면 책임성, 반응성, 응답성, 부응성 다 같이 얘기할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요거보다 더 요게 이제 바로 이건 법적. accountability는 보통 우리가 account가 회계 이런 뜻이잖아요. 무슨 책임성? 법적 책임성이에요. 법적 책임성. 요거는 개인의 도덕적이고 윤리적 책임성을 말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개인이야. 요 두 개는 개인이라고, 개인. 요거는 우리나라 행정 자체. 산불에 지금 정부가 좀 대응을 못하죠. 이거는 뭐라고요? responsiveness. 저 오세훈 시장님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다가 해제하면서 엄청나게 시장이 혼란해졌죠. 참 일 못해. 그런 거 가지고 그 사람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렵거든, 사실. 근데 무슨 책임성? responsiveness가 아니라 responsibility. 개인의 윤리적, 도덕, 물론 이거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죠? 요거보다, 요까지만 합시다. 이거 시험 안 나오니까. accountability와 responsibility는 개인의 법적 책임이냐,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냐. responsiveness는 행정 자체, 개인이 아니라 행정 자체가 국민의 요구에 대응이 빠졌다. 그죠? 반응하느냐, 응답하느냐, 부응하느냐, 대응하느냐. 요것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responsibility라고 해요. responsibility. 요 responsibility와 accountability는 보통은 행정의 책임성을 그래요. 책임성. 행정에 대한 책임은 법적이고 법적인 책임과 무슨 책임? 윤리적, 철학적, 도덕적, 전문 직업적 책임은 responsibility 됐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